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하나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낳아서 지금은 나이가 좀 있고, 둘째는 늦둥이라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낳아서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형제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냐 하면, 혹시나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막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신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분들이 계신다면, 자녀 계획은 정말 가능하면 계획하에 형제 자매들끼리 나이 차이가 최대한 나지 않는 선에서 낳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보통은 연년생을 낳으면 부모가 너무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낳으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보단 연년생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를 좀 다 키웠다는 느낌이 들 때쯤 다시 갓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답니다. 처음부터 다 리셋되어 결혼 생활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운 나쁘게도 육아를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만난다면 늦둥이를 낳았을 때 앞으로의 남편 행보가 충분히 예상되기에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가 예측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배로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조금 힘든 시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영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첫째가 점점 나이 먹는 것에 비해 둘째가 계속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걸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은근히 체감상 느껴지는 게 크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다른 엄마들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육아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가지고 본인 인생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저는 여전히 자식에게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물론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늦둥이 자식을 갖기로 결정한 제 책임이고, 늦둥이 아이를 갖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둘째가 태어났을 땐 정말 집안에 천사를 내려준 기분이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둘째로 인해 온 가족이 행복했으니까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행복했지만, 늦둥이로 자식을 가진 건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자식 낳아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첫째를 낳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몇 년 안 되어 둘째 생각이 간절해지잖아요. 그 시간들을 어찌어찌 넘기고 첫째가 7살쯤 되었을 때는 이제 제 인생의 자식은 첫째 하나뿐이라고 마음을 굳혔을 시절이죠. 그때쯤 갖게 된 아이니까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제 인생에 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작은 천사가 찾아와 준 거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에 늦둥이 아들이 찾아오고 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힘들었다는 게 아이 때문은 아니고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둘째를 갖기 전 남편과는 결혼 7년 차였을 때라 그런지 달콤하기만 했던 신혼 초와는 다르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마음은 물론이고, 결혼 전엔 몰랐던 서로의 단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뿐더러 이런저런 현실에 부딪혀 싸울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자잘하게 감정 상할 일이 많아 사이가 소원해졌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저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랴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싸웠어도 연애 때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서로를 살펴주고 달래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화해할 시간이 없는 채로
자잘한 싸움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 소홀해졌죠. 조금 낯뜨거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쯤부터 부부관계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가뜩이 난 사이도 소원해졌는데 부부만의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 남편의 불만은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제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일이 늘었지만 당시 저는 각박한 현실에 치여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피로하다 보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제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쳐있는 걸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이 첫째를 저희 결혼 기념일날 이틀 정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스스로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국내로 1박 2일 여행을 갔죠. 그때가 더 늦기 전에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 미안해. 평소에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괜찮아. 당신도 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서로가 잘 아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 이렇게까지 쫓기듯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오니까 연애 때 같고 좋네. 그러게, 진짜 연애 때 생각난다. 그땐 참 좋았는데. 좀 바쁘긴 해도 지금도 좋아. 우리 하성이 너무 이쁘잖아. 우리 아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아이, 진짜. 당신은 여기까지 와서도 아들 타령이야. 오늘은 좀 우리 둘 관계에 집중을 좀 하자고. 자꾸 이러니까 내가 서운한 거 아니야. 아들 본다고 맨날 남편은 방치만 하고. 내가 언제 방치를 했다고 그래. 옛날엔 퇴근하고 들어오면 꼭 안아주고 아침도 챙겨 먹으라고 간단히 차려주고 하더니 애 태어난 후로는 아침은커녕 퇴근하고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잖아. 아는 척을 안 하긴 다 인사 꼬박꼬박 하는데 말로만 인사하면 뭐하냐고. 눈은 아들한테 꽂혀서 현관적으로 쳐다보는 신용도 안 하는데. 여행지에 도착해서 관계를 풀어보고자 나온 옛날 연애 이야기는 어느새 저에게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탈바꿈 되었어요. 오랜만에 휴식을 가지러 온 여행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힘든 점이 있었을 테니 최대한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솔직히 서운한 걸로만 치면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안 하는 처지가 아니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야근이 잦다는 이유로 계속 저에게 챙김받길 원했으니까요. 게다가 툭하면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집중해주면 안 되냐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뒀던 터라 그런 요구를 받을 때는 무조건 부부싸움까지 번졌죠. TV에 나오는 상냥한 전업주부 캐릭터를 볼 때면 부럽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힘들어서 참아왔던 시간이 꽤 길었어요. 서운한 얘기로 회포를 풀자면 빠질 수 없었지만 몇 년간 남편과 싸워본 결과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같은 이야기만 뱅뱅 겉도는 느낌이라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날도 그런 이유로 피로감을 느껴 남편의 기분을 달래주고 다시 행복한 일정을 보내는데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나도 요새 체력이 부쩍 더 안 좋아져서 그렇게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어서 그래. 내가 최대한 노력해볼게. 진짜? 당신 맨날 말로만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애만 붙잡고 있을 거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당신 자기 아들한테 질투라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부부 같지가 않잖아. 그냥 애 같이 키우는 동거인 같아. 대화도 너무 무미건조하고 우리끼리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 기념일 여행도 왔잖아. 남편이 하는 말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그날은 넘겨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저희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줬고, 저는 결국 못 이긴 척 받아주게 됐죠. 여보, 나 임신했는데? 뭐? 그럴 리가. 정말이야? 이 나이에도 임신이 되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희 둘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둘째를 갖게 되어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눈치도 보였어요. 기뻐해도 모자랄 마당에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첫째만으로도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늦둥이가 생긴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건지 남편은 겉으로는 애써 기쁜 척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첫째를 초등학생까지 키워놓고 이제야 일에 집중하겠다 싶은 마당에 다시 처음부터 육아를 하자니 한번 해본 일이었어도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니 그런 걱정들은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죠. 남편과 같이 살면 살수록 느낀 점은 남편은 정말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남자였죠. 그러면서도 가정을 위해 일과 육아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려 했죠. 지훈이네 와이프는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한다고 평생 꿈이었던 춤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는데 당신은 진짜 조금도 일을 쉴 생각이 없는 거야? 좀 힘들긴 해도 나는 둘 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은?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오면 당신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 되고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나한테만 경제권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있으니까 오히려 애매한 느낌이야. 이래서는 누가 가장인지도 모르겠고 애는 애대로 남의 손에 크니까 영 찜찜하고 애들은 자기 엄마 밑에서 크는 게 정서적으로 제일 좋다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급기야는 저희 애들이 남의 손에 큰다는 헛소리까지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시댁에서는 절대로 애를 봐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쭉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한숨 돌리려 외출을 할 때도 남편이 아이들을 봐준 적보다 저희 부모님이 봐준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신경 쓰는 척, 정서적 교감을 걱정하는 척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아 기가 차더라고요. 남의 손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애들한테 남이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우는 거면 거의 부모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지. 어떻게 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당신은 죽어도 일 그만둘 생각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일 포기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막말로 당신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뭔데? 시댁에서는 한 번이라도 애들 맡아준 적 있어? 도대체 애는 나랑 우리 부모님이 다 키우는 것 같은데 당신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내가 기어이 일 그만두고 당신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그냥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내조해주는 와이프가 부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신다고 해도 자기 엄마 밑에서 크는 것만 하겠냐고.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엄마가 학교나 학원 같은 거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할 텐데 우리 애들이 괜히 그런 데서 기죽을까봐 그러지. 그러는 당신이나 애들 좀 픽업해와봐. 난 적어도 주말에 시간 있을 땐 애들 픽업해줘. 당신은 주말에도 피곤하다고 내내 낮잠만 자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그런다고 집안일을 한번 하기를 하나.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월급은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왜 육아니 집안일이니 그런 건 다 나한테 떠넘기는데? 앞으로 당신이 좀 해. 난 당신 와이프지. 당신 엄마가 아니야. 보자 하니까 아주 자기가 이 집 큰아들인 줄 알아. 애들 보기도 벅찬데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징징거리긴 하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아들들이 너 보고 이런 남자로 자랄까봐 겁난다. 겁나. 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지금 당신이 월급 금액 가지고 얼마 차이가 나니 많이 운운하는 것부터가 지금 집안의 체계가 망가지는 일은 맞잖아. 당신이 말없이 조용히 일하고 살림하면 내가 그만두라고 하겠어? 당신은 꼭 이런 때 돈 버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남자, 가장 중심 사회야. 당신 회사 높은 직급들만 봐도 알지? 다 남자인 거. 당신도 육아휴직 꼬박꼬박 쓴다고 진급도 몇 번 밀려 봐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초에 여자들은 애 낳고 살림하는 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자들이 공부하고 출세했다고 그래. 어차피 여자들이 백날 열심히 해도 높은 자리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결국엔 끝까지 못 올라가고 다들 포기한다니까. 당신도 괜히 자존심 때문에 아등바등 일 붙잡고 있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가정에 충실해. 후회하기 전에. 남자들한테야 일 열심히 하면 명예가 남지만 여자들한테 남는 건 가족뿐이라고. 전 그제서야 남편의 진정한 속마음을 제대로 듣게 된 기분이었어요. 연애 2년, 결혼 직전까지도 제가 제 일에 대한 욕심을 보이면 여자도 야망이 있어야 한다며 멋있다고 저를 지지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건지 남편이 결혼 전엔 상상도 못할 가부장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일을 그만두라고 눈치 주고 자기한테 신경 써달라고 한 것도 아이를 낳으면서 비교적 본인에게 덜 쏟게 된 애정을 갈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죽어도 일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저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 새까만 속내를 알게 된 이상 남편과 더 이상 살맛대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남이가 뚝 떨어졌지만 당시 저희 막내 나이가 겨우 6살이었을 때였어요. 첫째도 이제 중학교 겨우 입학했을 때라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애들은 친정 부모님과 제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기는 하니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만 좀 성질 죽이고 참고 살면 될 걸. 괜히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란 소리 듣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애들 손잡고 짐 싸들고 나와버리려는 걸 꾹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요. 남편은 그렇게 시원하게 자신의 속내를 까발킨 이후로는 아주 제 멋대로 나왔어요. 더 이상 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제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 복수하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이기적이게 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애들 때문에 쉽게 이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다가도 매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지치기도 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어떻게 화해를 해보기엔 너무 먼 강을 건너온 느낌이었고 이미 본성을 알아버렸는데 화해한다고 한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돌아오기나 할까 싶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걸 시도해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제게 시비를 걸고 제 멋대로 구는 남편에게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죠.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저희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로 서로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본인 생일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생일은 친구들이랑 주말에 1박 2일로 펜션 놀러 갔다 올게. 뭐라고? 아니 그냥 하루 놀다 들어오지. 애들도 있는데 무슨 외박을 하면서까지 놀아. 당신 친구들도 다 가정이 있고 애들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기는 해? 아내들도 다 싫어할 거고 이번 주말에는 막내랑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 맞다. 그건 그러네. 그건 내가 애한테 말해서 잘 해결할게. 친구들은 당연히 다 허락받았으니까 약속 잡았지. 설마 내가 생일 주인공인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아니, 애랑 한 약속보다 당신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해? 당신이 무슨 애야? 당신이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막내가 이번 주말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건 어른이건 그런 말이 여기서 왜 나와? 생일은 누구든 축하받아야 할 날 아니야? 그날 하루만큼은 나도 애 아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내 자신을 축하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 본 적이나 있어? 맨날 일집 일집. 나도 답답해. 숨 쉴 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허구한 날 외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일에 외박 좀 하자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유부남이 누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논다고 외박을 해. 참나. 그래 뭐 다른 애들이야 그렇다 치자. 당신이랑 나랑 뭔데? 내가 그날 집에 있으면 뭐 당신이 내 생일 챙겨놔 줄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 사이 서로 어색해진 지도 오랜데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고 사는 거잖아. 그럼 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일에 축하해주겠다는 친구들 마다하고 집에서 아내한테 싸늘한 눈초리로 축하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아들 놀아주겠다고 놀이공원 따라가서 하루 종일 고생만 하라고? 평소에 주말에 내가 애들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꼭 내 생일까지 나한테 육아를 맡겨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 당신은 무슨 생일 파티 못해서 마음의 병이라도 얻었어? 그러는 당신은 내 생일에 대체 뭘 해줬다고 이러는 건데? 지난번 싸운 이후로 생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쌍방 아니야? 그것도 내 생일이 먼저였어. 당신이 당신 기분 상한다고 내 생일 안 챙기기 시작해서 나도 딱히 챙길 필요 없겠구나 느꼈던 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고 서운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하면 될 거를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야 돼? 우리 싸움에 애들은 피해주지 말자고 내가 늘 말했지.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한 약속보다 본인 생일이 더 중요해서 친구들이랑 외박까지 하면서 술을 마셔야겠냐고. 아, 그놈의 아빠. 막말로 막내가 우리 자녀 계획에 있었어? 원래 우리 첫째만 키울 생각이었잖아. 낳을 거면 진작에 낳았어야 하는 거. 원할 땐 죽어도 임신 안 되더니 갑자기 뒤늦게 임신이 돼선 사람 고생시키고 있는 건 당신 아냐? 그럼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더 올감해? 뭐라고? 임신은 뭐 나 혼자 있다가 한 거야? 왜 내 책임으로 떠미는데? 애초에 당신이랑 그날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당신 징징대는 거 받아주느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난 당신 원망 한 번 안 했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래서 우리 막내 태어나게 한 거 후회해? 그래, 후회해. 맨날 뭐 좀 하려 하면 애나 보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나. 내 나이 또래 다른 남자들은 다 자유로운데 맨날 나한테만 가정에 충실하라 난리지. 막내 태어나게 한 거 후회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사람 질리게 좀 하지 마. 미친놈. 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얼마나 생일에 나가 놀고 싶으면 예쁜 내 자식 낳은 거 후회한단 소리까지 하니? 진짜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애초에 지가 육아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유세 떠는 꼴이 가짰네. 너한테 이 정도 육아 부탁하고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 친구들이랑 술 퍼먹다 객사를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네 멋대로 하고 살 건데 나한테 말은 왜 하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하루빨리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야, 말 다 했어? 누군 지금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 나도. 누가 참아달라고 빌었니? 그래 그래도 아빠라고 애들 때문에 참는다는 소리를 하네. 대체 뭘 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날도 그야말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도 그날부터는 아주 저한테 대놓고 틱틱거리며 적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갑자기 그딴 보상 심리는 왜 생긴 건지. 본인 생일만 되면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 속을 아주 박박 긁어놨어요. 가끔은 아무리 애들을 위한 거라지만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놈의 모성애가 뭔지 막내의 해맑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래도 이 모습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참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제 성질에 못 이겨 이혼했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그늘을 만들게 될까 봐서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부모의 이혼이 자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더라고요. 요새는 이혼이 대세라고 할 정도로 이혼 가정도 많고 옛날처럼 흠도 아니지만 자식에게 영향이 미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놓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을 위해 쓰는 시간을 늘렸지만 애들은 그래도 자기 아빠라 그런지 늘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아쉬워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은 그리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더욱 남편과 이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멋대로 구는 걸 터치 안 하고 살다 보니 저도 나중엔 적응이 됐는지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 지경까지 왔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엔 애들이랑 골프 좀 치다 오려고. 마음대로 해. 당신이 내 말 듣니?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또.
왜긴 왜야? 우리가 부부이긴 하니? 그럼 부부지, 뭔데? 껍데기만 부부지. 당신이나 나나 서로한테 정 떨어지고 기대 안 한 지 오래지 않아?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 골프를 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당신한테 중요한 건 당신 본인일 뿐이잖아. 이제 시댁도 가기 지치니까 당신 혼자 가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하라고? 꼭 가야 하는 자리 아니면 이제 안 갈 거야. 당신 부모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하는 것도 지쳤어. 난 이미 우리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받아줄 이유는 없잖아? 어차피 당신은 원래 장인 장모한테 그 정도 안 했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잖아. 내가 앞으로도 쭉 시댁 비위 맞추고 살길 바란다면 당신도 우리 집에 똑같이 해. 나도 딱 그만큼은 해줄 테니까.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니 시댁도 꼴보기가 싫어졌어요. 저희 시댁은 딱히 유별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는 며느리 은은하게 스트레스 주는 행동들은 꼭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남편이랑 가족이라는 인식이라도 있을 땐 참을만 했는데 남편과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보니 그걸 참아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자기 부모님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콧김까지 뿜으며 씩씩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보게. 남편은 반협박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전 거리낄 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벌써 내년이면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내가 성인이 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이젠 좀 가족이란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러는 것도 별로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았죠. 다행히 막내는 잘 자라주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막내의 수험 생활을 신경 쓰느라 저도 덩달아 예민했던 건지 막내가 합격을 하자 바짝 곤두서 있던 성질이 많이 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한테 도통 관심을 안 보이던 남편도 막내가 좋은 대학에 간 건 기뻤는지 집안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때는 저와 남편도 잘 안 싸웠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어서 막내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이혼해야겠다던 예정과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참고 살아온 거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별 의미가 있나 싶어 마음이 누그러들더라고요. 첫째는 그때부터 나가 산 지 오래였고 막내도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면 남편과 저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막상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었어요. 두고 보자던 남편도 막상 애가 다 크니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동생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아빠가.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딘데? 지금 땡땡대학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당장. 흐느끼던 목소리가 뚝 끊어지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랑 동생이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그만 울고 얘기 좀 해봐. 아빠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쩌다가?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셨는데 아빠가 사후 중이셨대. 근데 하도 안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언제부턴지 모르게 아빠가 쓰러져 계셨대. 뭐라고?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샤워하다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셨다는데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아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말고 할 시간도 없이 장례는 빠르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자초지종을 설명해 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에게서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서서방은 왜 연락이 없어? 그러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자 남편 쪽에서 뚝 끊더라고요. 요새는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라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3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받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당신이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아야 돼? 바빴어. 문자는 봤어? 봤어. 봤다고? 근데 그런 말이 나와? 봤는데 어떡하라고.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유감인데 나 지금 못 가. 중요한 회의 있어. 아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당신 장인어른이라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니? 아니, 그니까 어쩌라고. 우리 이제 남남이니 서로 부모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고 말한 건 당신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지니까 말 바꾸는 거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지.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적어도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땐 그럴 생각 없었어. 장인어른이 아니라 알던 어른이 돌아가셔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야.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니 하는 얘기겠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신은 성 그을 게 뻔한데 나보고는 희생을 해라. 됐거든. 끊어. 나 바빠. 진짜 그 순간에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까지 이런 인간이랑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노력해왔나 싶어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오냐는 엄마와 동생의 말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엄마와 동생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엔 분위기를 읽은 건지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뒤 간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사람이 너무 울고불고하니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기운이 쏙 빠져 얼른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여니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동시에 절 쳐다봤어요. 거실에 긴 상들이 펼쳐져 있고 술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도저히 사람을 하루 이틀 부른 게 아닌 것 같은 꼴이더라고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혈압이 치솟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왔어? 뭐 하는 거긴? 나 오늘 생일이잖아. 설마 까먹은 거 아니지? 뭐? 이거 봐. 내 마누라는 기억도 못할 거라 했지. 이 사람이 이래. 이러니 내가 안 외로울 수가 있나? 넌 지금 그게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할 말이니? 장례를 치른 건 당신 사정이고. 안 그래도 당신 언제 오나 친구들이랑 한참 기다렸다. 내가 당신 얘기했더니 얘들이 다 이혼하래. 그래서 내가 미리 작성을 좀 해놨거든.
술 냄새 풍기며 다가온 남편은 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안에 든 걸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본인 칸을 다 작성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남편 친구들은 당황했는지 일어나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야, 우린 농담이었지. 진정해. 형수님, 저희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오해 마세요. 야, 오해는 무슨 오해. 생일상도 안 차려주는 와이프랑 왜 사냐고 한 건 너잖아. 아우, 이 사람이 참. 술 먹고 농담도 못하나. 누가 진짜 이혼하래. 집안은 개판이고 술 먹고 언성 높아진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봉투를 열어 제 칸을 다 작성했어요. 그러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됐지?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게.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었는데. 잘 됐네. 다 작성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연도 이제 끝내자. 그래, 내 생일 최고의 선물이다. 어? 당신이 준 생일 선물 중에 최고야, 최고. 안방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저희 집이니 제 손님일 수도 있겠다 싶어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 생전에 가끔 교류하시던 변호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남기셔서요. 아, 네, 여긴 시끄러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방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변호사님도 남편 얼굴을 알고 있어서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공개한 저희 아버지 유산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마께 가는 유산 외에 제 몫으로 떨어진 것만 해도 아파트 2채에 오피스텔 1채였어요. 둘 다 서울 중심지에 있어 가격이 꽤 나가는 것들이었죠. 월세만 받아먹고 살아도 충분할 정도로요. 저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껴서 저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변호사님께 넘겼어요. 변호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가 내일 사무실에 찾으러 갈게요. 남편은 어디 나갔는지 그건 못 본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나가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게 엉겨붙더라고요. 마누라,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아까 말한 건 다 농담인 거 알지? 내 선물은 당신이야. 농담? 서류도 작성 다 해서 넘긴 인간이 농담? 웃기고 자빠졌네. 아, 왜 그래 또. 우리 싸우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이러다 또 화해하고 같이 사는 거지 뭐. 화해도 노력이야. 알아? 난 당신이랑 이제 노력하면 살 마음 없어. 이거 왜 이래? 장인어른 장례식도 쌩깐인가니 장인어른 유산은 받고 싶니? 태도 싹 바뀌는 거 보니 이게 인간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든다.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여 말하자 남편 친구들이 쑥은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장인어른 장례식을 안 갔어? 형수님이 다녀온 장례식장이 장인어른 장례였어? 야, 네가 인간 새끼냐? 형수님이 왜 이혼하려는지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 이것들이. 야, 니네가 내 친구 맞아? 오늘 내 생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랑 돌아선 지도 오래됐어.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근데 내가 내 생일에 재수 온 붓게 연 다 끄는 장인어른 장례식장을 가야겠냐? 이제 완전 남이라니까, 남. 그냥 동네 어르신 돌아가신 거라고. 말이 되냐, 인간아? 아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실례 많았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본인들이 먹은 걸 서둘러 치우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보였는지 빠르게 거실을 치운 뒤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더니 늦었지만 조의를 표한다며 주고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자 남편의 얼굴은 더 사색이 됐어요. 하씨, 여보, 내가 이런 부탁은 안 하고 싶은데 제발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 주라. 응? 지금 내 체면 어떻게 구겨졌는지 봤지? 이대로 당신이 나 떠나버리면 정말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어쩌라는 거야. 그동안 와이프보다 잘 챙겨주던 친구들인데 설마 그렇게 쉽게 당신 버리겠어? 알아서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장인어른 재산 탐내면서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말고. 서류는 본인 손으로 작성해 주셨으니 아주 손쉽게 이혼하겠네.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한 번만 봐줘.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저리 비켜. 난 당신한테 준 최고의 생일 선물 다시 물을 생각 없으니까. 애원하는 남편을 집에 남겨두고 아까 싸뒀던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길로 혼자 계실 엄마 집에 내려갔죠. 남편과는 이혼을 잘했지만 남편은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애들 핑계를 대며 다시 잘해보자면서요. 미안하지만 애들도 다 컸고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해온 것도 알아서 이혼에 반대하기는커녕 저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더 이상 애들 핑계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본인 혼자서만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번호를 바꿔버렸고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탓에 이사한 저희 친정집 주소도 모르는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이혼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가 진작할 걸 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요새는 하루하루 이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인 밑바닥을 친구들 앞에서 까발려주기까지 했으니 지금은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다가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걸 이제는 좀 배웠으려나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 인생을 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사람 생김새 가지고 편견을 갖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그 말이 제 시아버지한테는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돼서는 자기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흉보면 되느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제 가족들한테 한 짓을 알게 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인상이 너무 별로여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못생겼다거나 무섭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봐도 되게 사람이 쪼잔하고 얌스럽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말투는 또 어찌나 촉새 같던지 이분이 정말 내 남편을 낳아준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훈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덕투덕하니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저음이라서 신뢰감이 느껴지고요. 그런 남편과 정반대인 시아버지를 보니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저희 아버님을 처음 본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 인상이 별로라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시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라서 저도 애써 아버님을 좋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아버님의 만행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아버지와 이렇게 견원지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재혼을 한 가정이었죠. 제 친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2번째 아빠는 제가 2살이 되던 무렵 저희 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제 아빠가 새아빠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랐어요. 또 워낙 아빠가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당시 저희 아빠 직업은 강력계 형사였는데요. 범죄자들 앞에서는 세상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엄마랑 제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순둥이 강아지 같았어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아빠 때문에 엄마랑 제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꽤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딸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저를 무척 아끼셨어요. 모처럼 있는 휴무 때는 제가 뽀뽀를 안 해주면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실 정도였죠. 게다가 저랑 관계된 일이라면 얼마나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지. 바쁜 와중에도 제가 다닐 유치원, 학원 등은 매번 직접 찾아가 보고 나서야 깐깐하게 등원 결정을 내리는 분이셨어요. 주변에선 그런 아빠를 두고 혼자 딸 키우냐며 유난 떤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러셨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이 여자가 살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곳인 줄 알아? 온 사방에 나쁜 놈들 천지야.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 진영이를 내놔도 되나 싶다니까. 생각 같아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다. 워낙 흉흉한 사건들과 살벌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처지라 그런지 아빠는 저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늘 노심초사였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선 엄마가 더 털털할 정도였죠. 그래도 내 자식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니 엄마도 어지간하면 아빠 뜻을 따르곤 했어요. 저에 대한 과잉보호로 우리 가족은 자주 투닥댔지만 그래도 집안의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화목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행복은 깨지고 말았죠.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집은 절간처럼 고요해졌어요. 달라진 건 엄마 한 사람이 사라진 것 뿐인데 마치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전부 뽑혀 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방황을 했고 그래서 아빠 속도 꽤나 썩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딸도 아닌 저를 키워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빠한테 철없이 굴었던 게 죄송하기만 해요. 그런데도 아빠는 제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챙겨주시려 노력하셨어요. 강력계 형사였던 아빠가 부서를 내근직으로 옮긴 것도 저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되면 저만 혼자 세상에 남겨질 게 걱정돼서 그러셨던 거죠. 10수년을 함께 부대끼며
정들었던 동료들을 떠나 낯선 부서에서 일하게 되신 아빠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활동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려니 좀이 쑤셨던 거죠. 그래도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빠는 자신의 적성도 포기한 채 일에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부서를 옮긴 걸 몰랐던 저는 엄마 살아있을 때 진작 바꾸지 왜 이제야 바꿨냐고 투정을 부렸죠. 그동안 엄마랑 저는 늘상 아빠 걱정을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강력사건 기사가 흘러나올 때면 엄마도 저도 아빠 걱정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력계 형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하거든요. 범죄자들은 온갖 무기를 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도 형사들은 오로지 자기 몸 하나로 그놈들을 막아내야 해요. 혹여 총기라도 사용했다가는 총을 쏘기 전 고지는 했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를 얼마나 깐깐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말이 쉽지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자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수칙을 다 지키면서 막아내요. 그렇다 보니 총보다는 몸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수두룩해요. 누구 말대로 경찰 배지 없으면 조폭이라고 해도 믿을 판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웃으면서 영광의 상처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곤 했어요. 그래서 한창 예민하던 청소년기엔 깡패나 범죄자들이 설치는 영화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고 그랬어요.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아빠가 툭하면 잠복 근무를 하고 온몸에 상처를 달고 살아야 했구나 생각하니까 쥐어 패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내근직으로 부서 이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무척 기뻤어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빠의 전 파트너가 집에 찾아왔어요. 윤영사 아저씨는 저희 아빠와 8년이나 파트너로 지냈는데 그래서인지 두 분은 형제처럼 친했어요. 그래서 저도 윤영사 아저씨라는 호칭이 아닌 진구 삼촌이라고 불렀죠. 진구 삼촌이 사온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아빠랑 삼촌이 소주를 드시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분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방까지 얘기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내용은 진구 삼촌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들과 새로 바뀐 파트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미에 제 얘기가 나오지 뭐예요? 형, 진영이 걱정돼서 내근직으로 돌린 거지. 이제 지쳤다는 둥 편하게 살고 싶다는 둥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형이 잘못되면 진영이 혼자 남게 될까봐 그거 겁나서 옮긴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새엄마 만들어주면 진영이한테도 좋고 형도 좋은 거잖아. 맨 깡패 새끼들만 상대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회사원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시장 바다가 애 밥 해먹이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형, 라면물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그 실력으로 살림을 한다는 건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재혼해서 강력계로 돌아와요. 이 자식이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내 인생의 여자는 진영이 엄마 하나야. 그 사람이랑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진영이 제대로 키울 거야. 사랑도 듬뿍 주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남들처럼 제대로 키울 거라고. 재혼? 웃기지 말라 그래.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어? 난
우리 진영이 절대 남의 손에서 눈칫밥 먹고 살게 안 해. 형 있잖아. 남의 자식 친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진구 삼촌은 뜻밖의 말을 꺼내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사과를 했어요. 형, 미안. 내가 술 취해서 실언했어. 형한테 맞기 전에 나 그만 가봐야겠다. 또 연락할게요. 진구 삼촌이 도망치듯 돌아간 뒤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 저와 눈이 마주친 아빠는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아이처럼 흠칫 놀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물어봤죠. 아빠, 아까 진구 삼촌이 한 말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잖아. 헤이, 친구 녀석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거야. 내가 왜 남의 자식을 키워? 진영이 너, 나 말고 딴 아빠 있어? 아니잖아. 하여간 저 자식은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사고 쳐놓고 도망만 가면 다야. 하여간에 저놈 때문에 이사를 가든 해야지 원. 아빠는 괜히 더 목소리를 키우며 오버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게 된 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딱히 아빠를 몰아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보는 건데 그럴 수도 없으니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한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어요. 내심 진구 삼촌이 실현한 거기를 바랐던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제가 다니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출근했던 아빠가 뭘 두고 가서 다시 집에 돌아왔나 보다 생각하곤 그대로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에서 친할머니랑 고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인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고모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빠는 언제까지 진영이 키울 거래? 설마 평생 재혼도 않고 애 끼고 살 생각은 아니겠지? 애초에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할 때 엄마가 말렸어야지. 이게 뭐야?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완전 늑다리 아저씨 다 됐잖아. 이제 선자리도 안 날 텐데. 마흔도 안 된 나이에 애 딸린 호라비가 말이 되냐고. 불쌍해 죽겠어 우리 오빠. 아휴, 내 죄다 내 죄.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의 자식 키워주는 대가로 평생 대접받고 살지 않을까 했더니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고얀 것 고작 그거 살고 갈걸 왜 내 아들한테 엉겨붙어. 갈 거면 지 새끼도 데리고 가든가. 왜 멀쩡한 내 아들한테 족쇄를 채워두고 가느냐고. 등치만 컸지 속은 여린 놈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지 자식으로 키우고 사는 꼴을 보니 아이고 내 속이 터진다 터져. 할머니 말에 저는 망부석처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했던 상황이 역시나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방문을 벌컥 연 고모랑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야, 진영이 너 집에 있었니? 엄마 어떡해. 진영이가 다 들었나 봐. 고모,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아빠 친딸 아니라는 거, 내가 엄마가 데려온 애라는 거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고모는 눈알만 굴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고모 대신 제 물음에 답을 해준 건 할머니였어요. 그래, 다 들킨 마당에 뭘 더 속이겠니?
넌 네 엄마가 데려온 애야. 내 아들하곤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라고. 할머니는 작정한 듯 외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표정은 지난 10수년간 할머니와 소녀딸로 살아왔던 우리 관계를 단숨에 끊어놓을 것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김치랑 밑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놓은 할머니와 고모는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퇴근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혹여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봐 평소보다 더 업이 된 상태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워서 아빠가 지금 무척 떨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강력계 형사 딸로 산 게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때 강력계 형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속마음을 못 숨기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 아빠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란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 10년도 훨씬 넘게 제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살았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대꾸도 않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자 아빠가 완성된 떡볶이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그러더군요. 아까 할머니랑 고모 왔다 갔지? 무슨 얘기를 들었건 간에 달라지는 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내가 네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마. 이제 세상엔 너랑 나 둘뿐이잖니. 서로 의지하고 사는 수밖에 없단 얘기야. 진영아, 아빠는 엄마를 잃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두렵고 무서워. 네가 이제 내 딸 안 하겠다고 할까봐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가슴 조였는지 몰라. 아빠 좀 봐주라. 나 우리 딸 없으면 정말 못 살아. 그 큰 덩치에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풀 죽은 강아지처럼 제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니 엄마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난 아빠가 평생 나만 보고 사는 거 싫어. 나 아빠 발목 잡은 족쇄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재혼해.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하란 건 아니야. 착하고 예쁘고 좋은 사람이랑 해. 약속할 수 있어? 진영아,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왜 꼭 새엄마를 들이라는 건데? 아빠는 진영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안 된다고. 아빠 요리도 못하잖아. 빨래도 구분 않고 한 번에 돌려서 흰 티에 얼룩진 거 못 봤어? 제대로 잘 키워준다며. 그러니까 제대로 살게 해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새엄마를 드리는 게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랑 고모가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아빠 인생 갉아먹는 존벌레 보듯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해서 아빠 곁을 떠나게 될 때 혼자 남아 외롭게 살아갈 아빠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재혼 얘기가 나온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돼가던 무렵이었지만 정작 아빠가 재혼을 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이었어요. 새엄마는 친구 삼촌이 소개해준 분으로 아빠처럼 남편과 상처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분이셨어요. 헤어샵을 하고 계신데 아빠가 근무하던 경찰서 근처에 있어서 아빠도 몇 번 그분께 머리를 맡긴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재혼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이 되는 게
자식들 문제였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아빠의 재혼을 찬성하는 상황이었지만 새엄마 딸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큰 덩치에 온몸 곳곳에 난 상처들, 걸걸한 목소리까지 어린 여자아이가 좋아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새엄마 딸을 만났어요. 처음엔 새침하게 저를 경계하던 아이는 공통 관심사인 아이돌 그룹 얘기가 나오자 금세 경계를 풀더라고요. 그날 그 아이랑 노래방도 가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우리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이런 애라면 동생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도 제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문자해도 되냐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부모님과 상관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 부모님의 재혼도 자연스레 진행되었어요. 내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우리 집도 좀 좁고 새엄마 집도 좁은 편이라서 엄마가 아는 헤어샵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신축은 아니고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서 마치 새 집처럼 깔끔했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을 했다고 아빠의 재혼은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 재혼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온화한 할머니로 돌아오셨지만 이제는 허울뿐인 그 미소에 속지 않게 되었어요. 언제고 저로 인해 일이 생기면 얼굴을 바꿀 뿐이란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동생도 저도 친가에서는 남의 자식일 뿐이었기에 명절마다 친가에 가는 게 꺼려졌어요. 새엄마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적 모습과 너무 닮아서 순간 울컥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 앞에서 그렇게 쩔쩔맸던 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 탓이죠. 지금 새엄마가 동생 때문에 더 바지런을 떨며 시댁 식구들한테 눈도장을 찍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동생과 제 처지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안 됐기도 하고 동지에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은 아빠와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친아빠 때문에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친아빠라는 사람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 툭하면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돈 뺏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몹쓸 인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동생은 겉만 조폭 같을 뿐 속은 귀여운 댕댕이 같은 우리 아빠를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애교를 떠는 걸 보고는 그게 부러웠는지 자기가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비록 남들처럼 평범한 부녀지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세민할 정도로 아빠랑 동생이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죠. 재혼 가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저희 집의 경우 따로 말을 안 하면 재혼 가정인지 모를 정도예요. 다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을 찾았을 때 적잖이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대화가 거의 없는 집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이 서로에게 빈정대며 싸움을 거는 것 같다랄까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처음 시댁에 찾아간 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말다툼을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오늘 마을 잔치라도 버릴 셈이야? 잡채에 갈비에 뭔 놈의 음식을 이렇게나 했어?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하여간에 이 여편네는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남편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지.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그럼 손님 초대해놓고 김치 쪼가리나 내놓으란 소리예요. 제발 궁상 좀 작작 떨어요. 아들 며느리 인사 오는 날까지 그놈의 돈 타령 좀 그만하라고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였는데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속이 꽉 막히는 게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자기 부모의 꼴사나온 행동에 남편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묵묵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우리 부모님 항상 이러시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며느리가 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어떻게 시부모님 싸움을 모른 척하고 밥을 먹어요. 차라리 굶고 말죠. 그래서 난처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거 봐, 이거 봐. 당신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며느리가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란 사람이 이 모양이니?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 내 팔자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얘 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거냐, 네 시애미가 잘못한 거냐? 아, 어서 대답하지 않고 뭘 꾸물거려. 나야 이 사람이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저를 쳐다보셨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꿎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그러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더 못났냐 묻는 겁니까 지금? 이럴 거 뭐하러 오라고 하신 겁니까? 진영이한테 콩가루 집안 선보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싸우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그럼 매번 이렇게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진영아, 가자. 네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우린 할 도리는 다 했어. 어차피 자식 결혼에 관심도 없는 분들인데 억지 춘향처럼 여기서 시간 버릴 필요 없다고. 남편은 제 손을 끌어잡고는 현관으로 등을 떠밀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잔뜩 삐친 얼굴로 꽁얼거리셨어요. 여편네나 자식놈이나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요만큼도 없어. 이놈아, 넌 이 예비를 장기판 쫄로 보냐?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며느리가 날 어떻게 알겠어? 가족이라는 것들이 가장을 이따위로 대접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애비를 대접해 주겠냐고. 이게 다 당신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 집구석에서 하늘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뭘 했어? 하고한 날 밥이나 축 낼 줄 알지? 아버님은 저희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쉬지 않고 꿍얼꿍얼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나온 남편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와 제게 건넸어요. 미안하다. 우리 집 꼴이 이 모양이라서. 나야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란 거지만 넌 많이 놀랐을 거야. 너희 집이랑은 많이 다르지? 사실 너희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갔을 때 다 많이 부러웠어. 물론 너희 아버님이 날 범죄자 취도하듯 노려보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럽더라. 아버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 너희 어머님은 또 어떻고?
출신 학교며 회사 직급, 심지어 교우 관계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는데 이러다가 내 팬티 색깔까지 물으시는 게 아닌가 했다니까. 그게 다 뭐겠어. 내 딸 짝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도 싫지 않았어. 오히려 좋더라. 이렇게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많이 실망했겠지만 그래도 나 버리지 말아줘. 나도 네 가족이 돼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 남편은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 그날 시부모님을 뵙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런 집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걸까? 내심 걱정도 되고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결혼이 상대를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성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형사의 감을 봤을 때 말이지, 경훈이 녀석은 괜찮은 놈이야. 물론 나보다는 못하지만 내 뒤에는 세울 수 있을 정도는 돼. 물론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경훈이 하나만 놓고 생각해봐. 그럼 답이 쉽게 나올 거야. 아빠 말대로 남편 하나만 두고 생각을 해보니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상상도 안 됐거든요. 지난 4년간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임에도 늘 솔직하게 말해주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만 해도 그래요. 속이자고 들면 얼마든지 자기 집 치부를 감추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를 제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돈이야 이따가도 없을 수 있고 눈만 마주쳐도 불꽃 튀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타버린 숨만 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실된 마음은 사랑이 식고 전후에만 남은 순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으니 반려자의 덕목 중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 남편은 인생을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반자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이런 제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한테 유별난 시부모님에 대해 미리 얘기했어요. 만나서 놀라지 말라는 의미였죠. 얘기를 끝낸 저는 가족들 반응은 살폈어요. 엄마랑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역시나 아빠가 문제였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남편과 사귀겠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해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고서야 교제 허락을 하셨을 정도로 제 문제에 대해선 깐깐한 분이셨거든요. 아빠는 마치 자신이 큰 걸 놓치고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아챈 사람처럼 허탈해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하고 싶은 걸 꾹 참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때문에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신랑만 혼자 룸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5분쯤 기다리자
드디어 두 분이 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날이 날인지라 시부모님도 평소와 달리 조용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식사에 이어 디저트까지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디저트를 다 드신 직후 일이 터진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있는 티슈를 뽑으시다가 아버님 앞에 놓인 물컵을 엎지르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아버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덜렁대? 티슈가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교양머리 없이 정말.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교양 얘기가 왜 나와요? 사돈도 있는 앞에서 사람 무안하기 싫이? 당신이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내가 하나하나 되짚어줘야겠어.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이 난리 때까지 살면서 내가 당신 그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민망했던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사부인 좀 봐. 얼마나 교양 있고 행동이 조신하셔.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철없는 망아지처럼 칠랑팔랑.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이고,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이참에 한번 죄다 말해보시구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깟 물컵 하나 엎질렀다고 난리치는 당신이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사돈 앞에서 한번 까발려 보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더 과격해지더니 급기야 시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시아버지를 따라 나갔죠. 식당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말싸움을 하시는 통에 밖에서 시부모님이 말다툼을 하시는 소리가 룸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보다 못한 아빠는 제 남편한테 어서 나가보라고 등을 떠미르셨고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룸을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시부모님과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제 동생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이 웃는 이유를 그저 별거 아닌 일로 싸운 시부모님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남편과 전화를 끊고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네 시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연기력이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감이더라. 연예계 데뷔시켜야겠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뭘 들었는 줄 알아? 언니네 시부모님이 밥값 안 내려고 싸움 계획 짜는 거 들었어. 아주 자리 배정까지 다 계획하고 일을 벌였더라고. 동생 말에 따르면 두 분은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하셨고 룸 내부 의자 배치까지 확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테이블이 커서 안쪽 자리에 앉으면 밖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쪽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밖에서 기다렸다가 늦게 룸으로 들어오셨던 거더라고요. 싸움을 벌인 시점도 일부러 식사 후 디저트까지 다 드신 뒤로 정했다더라고요. 한마디로 인당 7만 원짜리 코스 비용을 싸움 한 판으로 저희 쪽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죠. 통상적으로 상견례는 신랑 측이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사실 그날 식사 비용은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내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형부는 모르는 것 같더라. 사돈 어른이 그랬거든. 경훈이 모르게 해야지. 녀석이 알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형부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따지고 보면 그런 부모 둔 게 형부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경훈 오빠네 집 그렇게 어려워? 밥값 때문에 그런 쇼를 할 정도로? 암튼 오늘 일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 나머지 일은 언니가 알아서 해. 동생이 나가고자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저런 짓을 벌였다면 실망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시댁이 저희 집보다 더 잘 산다는 게 문제였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날 식사 비용을 전해드렸어요.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그 돈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돈 봉투를 다시 돌려주시며 원래 인원이 많은 쪽이 식사 비용을 내는 거라며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자기 부모님 때문에 사과를 하러 온 남편을 보니 마음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얘기는 남편한테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4개월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까지도 시아버지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분명 시댁 쪽 하객수가 150명 정도라고 해서 300명 수용되는 식장으로 고른 거였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시댁 쪽 하객이 200명도 더 온 거 있죠. 다행히 저희 쪽은 손님이 100명 남짓이라서 전체 수는 맞출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식권이었어요. 아버님이 모자란 식권을 저희 쪽에서 가져가셨거든요. 식권이야 나눠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그게 문제란 거예요. 애초에 예식장을 예약할 때 대관료는 남편과 제가 부담하고 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자기 쪽 하객 금액을 맡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남은 식권 50매는 이후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신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값을 안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지간에 야박하게 그깟 식권값까지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이건 역시 저희 아버님이 일부러 꼼수를 부린 거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값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식권값 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야, 결혼식도 올린 마당에 이제 넌 우리 집 사람 아니니? 그러면 우리 집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지. 왜 이러는 거냐? 그깟 식권값 좀 우리가 덜 냈다고 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애비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따질 일이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사돈 내외가 네 친부모도 아니라더니 부모 없이 자라서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 시댁에 속이고 결혼하는 게 걸려서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용해 먹을 줄은 몰랐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만 꽉 쥐고 있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진영이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보고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럼 아버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도대체 뭘 보고 배우셨길래 매번 이러시냐고요. 우리 쪽 하객이 쓴 식권값은 당연히 아버지가 내셔야죠. 축의금도 그래서 받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든 상관없지만 내 처가랑 내 아내한테 피해 입히고 상처 입히는 건 저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식권값 물어주세요.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거냐? 이게 아주 결혼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싫다 이놈아.
사과할 일도 없고 그 돈도 절대 못 줘. 그날 남편은 아버님과 1시간이 넘게 말싸움을 벌였고 끝내 사과를 받아냈어요. 하지만 식권 비용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 돈으로 식권 비용을 만들어 친정 부모님께 드렸지만 아빠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아주 쪼잔하고 치사한 일들이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제 동생 결혼식에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동생은 결혼식 비용이 아깝다며 소규모로 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곳이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스몰 웨딩 장소로도 사용이 되는 그곳은 50명 규모로 식사 비용을 제외하고 꽃 장식비 200, 행사 진행비로 100만 원, 총 300만 원밖에는 들지 않는 곳이었죠. 웨딩드레스는 평상복으로도 쓸 수 있는 빈티지 원피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입었고 제부 역시 회사에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정도의 정장으로 구입해 입었어요. 따로 신부 화장과 헤어도 하지 않고 동생이 직접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서 따로 든 돈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의미를 강조한 스몰 웨딩이었죠. 식을 하게 된 곳은 규모는 작지만 프렌치 레스토랑인 만큼 음식이 훌륭한 곳이었어요. 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양가 모두 친인척과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하는 결혼식이라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근사하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지인 4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뿐인 사돈처녀가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안 와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날 자리도 빛내줄 겸 특별히 제 지인들도 불렀습니다. 와보니 오길 잘했다 싶네요. 결혼식의 하객이 이렇게 없어서야 축의금은 제대로 걷어들일 수 있을지 원. 아버님은 마치 생각해서 와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잘 오셨다며 저를 시켜 자리를 만들어 드리라고 하셨죠.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꾹 참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축의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매니저한테 말해서 급히 자리를 만들었어요. 동생과 제부가 공을 들여 준비한 만큼 결혼식은 예쁘게 잘 끝났어요. 식이 끝나고 다들 맛있게 식사도 마쳤고요. 그런데 얌퉁머리 없는 시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시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지 뭐예요. 마치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눈으로 저희 부모님만 찾으시더라고요. 하객들도 다 돌아가고 동생 내외도 공항으로 떠난 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희 차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뭐예요.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속으로는 설마 축의금을 내시려고 기다리셨나? 섣부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버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사돈,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돈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하렵니다. 내가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인까지 불러가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친인척도 별로 없는 사돈 때 타겟석을 채워주려고 온 겁니다. 신랑 부모한테 책 잡히지 말라고 내 딴엔 생각해서 와준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버님,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묻냐? 요즘엔 들어보니 하객 알바라는 것도 있다더라. 못해도 일단 5만 원은 받는다던데 오늘은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 5이니까 적어도 25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공짜로 5명분이나 드시고는 이젠 돈까지 내놓으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버님 팔을 잡아 끌며 그만 가시라고 말했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차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지갑을 꺼내 드셨어요. 지갑을 보자 아버님은 화색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기대와 달리 아빠 손이 들린 건 지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빠의 경찰 수첩이었죠. 경찰 수첩을 펼친 아빠는 그간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뜯어먹은 돈과 그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간략 사건 정리 등을 차분하게 읽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돌려받아야 할 총액을 읊어주셨죠. 이게 그동안 사돈이 우리 내외와 내 딸 부부한테서 착복한 총 금액입니다. 내가 강력계 형사 시절 버릇이 남아서 사건 기록 하나는 철저하게 아는 편이니까 틀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간 내가 사돈이 벌인 꼼수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내 딸아이랑 김서방 가슴에 상처 입히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 없으니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봐도 그렇고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갱생이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깨닫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보아하니 사돈도 그동안 자신이 벌인 치졸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이 먹고도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깟 수첩에 적어놓은 글 몇 글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거 법정에 가면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어떻게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이 돈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돈 25만 원 뜯어먹겠다고 왔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왜 아니겠어요? 결국 아버님은 1년에 걸쳐 그 돈을 상환하기로 각서를 쓰고 현재 매달 저희 아빠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와는 별개로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하다 처제 결혼식에까지 찾아와 치사한 짓을 한 아버지를 이제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결국 아버님은 돈 25만 원에 자식을 잃게 된 셈이에요. 세상을 얕게 사는 게 눈앞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 아버님이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